예, 그러면 먼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의 관계라는 주제로 우리 첫 번째로 김용수 교수님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을 3번 다녀왔는데, 한 번은 그냥 보통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는 방식대로 그냥 일반적인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2번은 한 번은 팔레스타인 교계 지도자들을 가서 만났고, 이번에 9월 말에 다시 다녀왔는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방문하면서 하도 역사가 복잡해서 틈틈이 메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간략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또 그 두 나라가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팔레스타인도 지금 국가입니다. 정식 국가고 이스라엘도 국가인데요. 그건 이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국가가 된 거고, 그 이전에는 이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뭐 그냥 주민들만 살던 지역인데, 1차 대전 이전에는 그 지역을 터키가 지배했죠. 터키가 지배하다가 1차 대전이 종료가 되면서 그쪽 지배하던 독일이라든가 이 터키가 이제 손을 들게 되니까 그 지역을 누가 통치하느냐,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 능력이 없다고 보고 국제사회가 그 지역을 어떻게 그쪽 지역에서 이 평화로운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건지를 고민하는 중에 1920년에인가요? 그 국제연맹이 만들어지죠.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면서 국제연맹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국 이 두 지역을 우임 통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받을 뻔했죠. 근데 국제연맹 때는 그 말을 안 쓰고 우임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임 통치는 어떤 나라에다가 한 지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연합으로 바뀌면서 신탁 통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건데, 이 우임 통치를 영국에다가 맡겼습니다. 근데 영국이 1919년 이후 48년까지 이쪽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이 완전히 이제 지배를 했는데, 우리도 그 3.1운동 직후에 그 이승만 등 몇 사람이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우임 통치가 좋겠다 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우임 통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임 통치를 받을 뻔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제 우임 통치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48년 2차 대전이 종료하면서 영국에서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다시 유엔에서 이걸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반도는 신탁 통치 얘기가 나왔고, 이쪽 지역은 나라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느냐. 거긴 우리는 나라가 있지만 거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로 살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이스라엘을 만들면 어떻겠냐 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영국이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먼저 나라를 만들었죠. 49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면서 나라를 만들고 유엔에서 그 땅을 거의 뭐 60%인가를 줬어요. 인구는 굉장히 작은데. 그러니까 그 아랍국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전쟁이 바로 일어나죠. 그랬다가 이제 계속 지는데, 어쨌든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자 이 주변 국가들 5개 국가고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유엔이 준 것보다 훨씬 많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게 처음엔 약 60%를 차지했는데 80%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데 80%를 이미 1949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남은 데가 어디가 남았냐면 지금 우리가 그 여행 가면 성지 순례 가는 그 예루살렘 올드타운, 그러니까 구시가지, 구시가지는 이때 요르단이 점령했어요. 요르단이 차지했고 지금 서안 지역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게 요르단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강이 있죠. 그쪽 지역이 서안 지역인데 그쪽 지역도 이제 요르단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점령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주변 국가들이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러다가 1967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 서안 지역도 이스라엘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자, 어쨌든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전쟁을 몇 번 했는데 이스라엘은 국가가 있지만, 그러니까 국군이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나라를 만들지 않아서 국군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무장단체 일부하고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집트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지원해 주니까 싸움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어쨌든 1993년에 팔레스타인 이쪽하고 팔레스타인 이쪽은 대표가 국가는 없지만 PLO가 그때 생깁니다.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93년에 오슬로 협정을 맺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지금도 이 협정에 의해서 중요한 그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게 협정을 맺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ABC 지역으로 나눴어요. 이게 에어리어 A, 에어리어 B, 에어리어 C 이렇게 나눴는데 A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2%밖에 안 됩니다. 여기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행정과 이 보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시큐리티 문제를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보안군, 뭐 행정 이런 것들을 2%만 팔레스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B 지역은 26%니까 조금 많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행정권은 갖고 있지만 군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보안권은 없는 지역이 된 거죠. 여기는 경찰은 있죠. B 지역 경찰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C 지역인데 C 지역은 팔레스타인 주거 지역 72%를 차지하니까 거의 다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행정과 보안을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대도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그 행정도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는 거라 말하자면 식민지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금 식민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occupied territory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클로니 식민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된 거죠. 우리가 일제 때 일제 식민지였던 것처럼 지금 72%가 거의 식민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 식민지에서 주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웨스트뱅크 지역이 관리하려니까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700개가 넘는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에는 도대체 검문소가 있어서 이동을 통제하고
그 신분 조사를 하고 가방을 뒤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검문수 때문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 들판에 가거나 논에 가거나 또는 어디 뭐 그 상수원을 물 있는 데 가거나 이거 전부 막아서 이제 못 가고 허락해줘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더 또 문제는 이 지역 그 에어리어 C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이 세틀먼트라고 이 표현을 쓰는데 정착촌을 건설하는데 이 지역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살도록 동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가 아니고 몇만 명씩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단위가 우리나라가 몇만만이야, 한 3만. 그 군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 안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죠. 이게 아마 국제법적으로 이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점령 지역 내에 자국민을 끌어들여서 거주하게 하는 것 지금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상.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종족이 많아요. 뭐 아랍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여러 있는데 유대인이 80%를 차지하는데 유대인들만 이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아랍인들은 또 잘못하면 또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0%의 유대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쪽 지역 이스라엘 뭐 조금 안전한데 놔두고 왜 이 팔레스틴 사람들 충돌하는 이런 지역으로 오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 이스라엘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토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온대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막 이스라엘 오니까 집이 없으니까 거기는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하니까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통계가 조금씩 틀리던데 한 뭐 70만 명이 이미 거기 인구도 작은 나라 아니에요. 70만 명.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이 좀 넘는데 거의 뭐 한 8%가 이 정착촌에 와서 산다는 얘기죠. 그 정착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정착촌을 만들기 위해서 팔레스틴 사람들의 주거 지역에 있는 지역을 뺏어야 되니까 뭐 올리브 나무도 뺏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정착촌을 세운 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있으니까 이 팔레스틴 주민들이 올리브 나무 뒤에 숨어서 뭐 총질도 하고 뭐 돌 던지고 한다. 안보를 이유로 또 그 나무를 베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 법의 통제, 군법의 통제를 받으니까 행동을 법에 따라 하는데 이 태극기 부대가 뭐 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법천지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듣고 또 이 사람들이 막 이 올리브나무 불태우고 뽑아도 경찰이 건드지도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권 침해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침탈당하고 있어서 그 세계 인권 기구들이 주로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한국과 이스라엘도 국교 수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962년에 국기를 수교했는데 그 전에 1928년에 예루살렘에서 국제선교협의회가 열렸을 때 한국인 대표가 한 대사람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이제 국기를 수교했는데 국기 수교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랍 국가를 통해서 기름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또 여러 가지 그 애교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뭐 되다 안 되다 하다가 지금은 양쪽 다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깊지 않고 지금 뭐 수출을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인데도 우리 한국 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제 때 그 구약 성서를 교회에서 읽으면서 이스라엘 해방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박정희 정부 이후로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가면서 뭐 애국심을 얘기한다든지 등등을 또는 기부치를 얘기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훨씬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모르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800만이 좀 넘고 여기는 뭐 400만이 좀 넘는데요. 크게 지금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자 지구는 1948년 이후에 이집트가 관리를 해오고 있다가 1967년 때 또 뺏겼죠. 그래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쪽으로 돌아가는 이 가자 지구도 정착촌이 들어섰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정착촌 주민들을 철수하고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대신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했어요.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직사각형처럼 쭉 지중화의 변으로 가자 지역이 이렇게 쭉 무슨 띠처럼 있어서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지금 완전히 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나죠. 그 주민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밖으로 나오려면 이집트로 가는 출구가 있고 이스라엘로 오는 출구가 두 개가 있는데 일체 그 통행을 금지하고 지금 국경이 있는 의사회 정도만 이저 NGO 단체는 거기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체 우리 같은 게 갈 수가 없고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중환자, 중병, 사망이 그 문제가 돼서 병 치료를 받을 경우만 이쪽으로 나오는 걸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완전히 봉쇄 지구인데, 이쪽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정당 중에서 하마스가 지금 통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웨스트뱅크 지역은 파타 당이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여러 정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대표인데, 파타는 온건파고 하마스는 이제 강경파인데, 지금 이 그 두 정파가 원래 PLO에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급진파들이 이제 하마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 둘이 계속 싸웠는데 서로 인정도 안 했는데, 지난 10월 달에 2023년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기로 알제리가 주선해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이가 좋아질 듯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좀 관계를 맺고 싶어도 가자 지구하고는 관계를 맺을 방법이 전혀 없고 지금 이쪽 웨스트뱅크 지역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한 지구에,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315만 명, 가자 지구에 212만 명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500만이 좀 넘네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쪽 웨스트뱅크 지역도 그렇고 인도주의적 문제가 그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 서한 지구는 그 통계가 있는데 56%가 예컨대 빈곤선에 있다. 청년 실업률이 63%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 통제하에 있고 뭐 정착촌도 굉장히 많고 이쪽 정착촌이 약 7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걸 봤는데 그 유엔의 각종 기구들이 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병원을 운영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고아원을 운영, 이걸 유엔의 힘으로 또는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팔레스타인은 관계가 뭐 정말 없는데요. 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2017년까지는 주로 이제 성지 순례로 많이 가는데 2만 명, 3만 명이 됐는데 2018년에 갑자기 불어나서 4만 5천 명,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직전에 6만 4천 명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 지역도 보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거기도 가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 지금
그 유엔에서 그 옵서버 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행정 수도도 있는데 나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30km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 한국 정부가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모부 산하죠. 국제 코이카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보니까 소장 1명, 부수장 1명, 여직원 1명, 3명이 그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술 지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코이카는 1966년 이후로 5,500만 불을 현재까지 지불했다는 통계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다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NCC 대피단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그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만났죠. 만났고 또 분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시민단체가 이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거의 없는데 YMCA가 이 운동을 좀 해왔고요. 그 지금 연장선수 안에서 고양아이와 올리브 나무 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도 이게 다 2000년 이후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조직이 됐는데 이것도 아주 작은 규모의 그 단체인데 여기는 지금은 주로 30대 전후의 젊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남성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반전 평화운동 쪽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가지 올리브 기름 생산하니까 공정무역 단체들이 그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 농민들과 공정무역 단체들이 관련을 맺고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발표해야 될 15분 시간 중에 10분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한 20-30분씩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아마 그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오면서 국제사회나 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국제시민사회 차원에서 더블 스탠다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나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정부나 국가 그리고 그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슈는 대단히 이제 평화운동 이슈 진영에서도 잘 안 다뤄지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이제 신학적인 기저가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김은국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뭐 네. 충분하게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뭐 학교에 있는 짐을 좀 이사하다가 보니까 그 USB 저장하는 거를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운데 그 점 못한 것을 좀 양해드리고 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짤막하게 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아시아 대륙, 그다음에 유럽 대륙,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거에 그 꼭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딱 찍으면은 번데기 이렇게 해서 막 먹고 하듯이 하는데 그 꼭지점밖에, 그래서 정말 코딱지만 하는 밖에 안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런데 3개 대륙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만나는 지점이라 과거부터 굉장히 전쟁의 역사 속에 있었죠. 그래서 북쪽은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제국 문명이 있고 아래는 이집트 제국 문명. 그 문명이라는 게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항상 이 약소 국가는 풍전등화와 같이,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은 여기 과거에도 여기가 갈릴리오스고 여기가 사해바다죠. 여기 이쪽은 바다, 동쪽으로 바로 그 요단 지나면은 사막, 위에는 거대한 제국, 밑에도 저 제국.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지금 사면초가와 같이 이렇게 강대국가를 둘러싸이는 거가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구약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 유대교의 역사가 또 같이 또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이제 유랑하다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한 게 이제 여기를 말하는 곳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김용수 교수님 말씀하시고 했던 것이 이 1920년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남산 같은 것입니다. 남산. 그러니까 거기에 산 이름이 예루살렘의 시온이라는 섬 이름, 산 이름을 가지고 시오니즘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 지금부터 1500년 아니 기원전 1500년이니까 3500년 전 거의 3000년 전에 그 말 근거를 가지고 오늘의 땅을 주장하고 나왔다는 거 이것이 어불성설인 거죠. 지금 우리도 뭐 독도 문제도 뭐 100년, 200년 전에 그 소유권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공방하는데 3000년 전 걸 가지고 하면 우리도 뭐 저쪽 만주벌판 뭐 어디로 한참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광개토대왕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아주 약소 국가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시대에도 늘 이 양쪽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기원전 580년 망하고선 아까 말씀하신 1949년 8년에 독립을 할 때까지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기냐면 그 구약 시대 때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쨌든 그 구심력을 갖기 위해서 이 강대 국가하고 싸우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으면서 그것마저 정신적인 걸 뺏겨버리면은 이제 다 제국의 신들에 믿게 되니까 다 신으로 가게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했는데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되면서 여기도 계속 통치를 하게 되고 신흥 종교가 나온 게 유대교 뿌리에서 신흥 종교가 나온 게 뭐죠? 그게 기독교죠. 기독교가 딱 나왔는데 예수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유대교 전통적으로 쭉 왔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만든 그 저자들이나 그 주변의 제자들이나 뭐 신약 성경의 중심에 이 유대인들을 막 비난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눈먼 장님이다. 메시아도 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그게 그냥 이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조그만 종교죠. 신흥 종교에 아주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 죽는 그런 그 제국 시대 때 또 로마 제국 시대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박해받고 할 때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그게 있었습니다. 유대감이.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만 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국가 종교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도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를 몰라보고 메시아를 몰라보고 장님이다. 그러면서 막 그 유대교 회당을 불살르고 막 한 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을 계속해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엄청나게 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아주 그냥 국가 종교가 엄청나게 커버렸는데 그 시대 전에 만들어졌던 박해받고 조그만 약소 국가에서 만들어졌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갑자기 이게 제국의 종교의 경전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전이 되니까 그 후손들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읽어보니까 이거 다 유대인들은 다 이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 하니까 그새부터 중세 계속 이어지면서 심지어는 뭐 성 어거스틴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 시대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사람들도 다 전부 다 유대인들을 아주 비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00년대 오게 되면은 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 떠돌아서 유럽으로 다 도망가고 하니까 했는데 이제 여기 그 독일군 막 영화 보면은 늘 여기다 별표 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별이 2차 세계대전 때 이걸 별 달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1200년대부터 별 달고 다니면서 늘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도망쳐야 되니까 보석만 갖고 다녀요. 그래서 주엘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주이시에서 주엘리 그래서 보석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그래서 금은 보석을 갖고 이제 이 유럽을 막 떠돌아다니고 막 많이 죽었죠. 그래서 양쪽에 샌드위치, 이슬람으로부터 저놈은 기독교인으로 보이니까 스파이야. 또 이 가톨릭이나 이쪽에서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도 얘네들이 또 이슬람하고 또 내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으로부터 이제 항상 의심받고 이제 그러던 걸로 해서 내내 살다가 이제 유럽의 신학도 이 반유대주의가 아주 팽창했습니다. 엔티 주다이즘이. 그래서 1900년대, 1800년대 말 독일 신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 거 거기에 정점이 누구냐면은 저기입니다. 이제 저 히틀러. 그러니까 히틀러는 개인적으로 뭐 또라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걔가 정말 나쁜 놈이지만은 죽인 거니까 600만 명을 학살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기는 정당한 거예요. 유럽의 신학이 반유대주의로 2000년 동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게 없애버려 가지고 예수를 몰라본 저놈들을 다 죽이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 이제 이런 그런 신학적인 물론 제슬 여기 교수님께서 독일 신학을 제가 막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바탕이 저변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1920년도부터 시오니즘이 하면서 세계 각국에 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근데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성경 구절 3,500년 전에 그런 성경 구절 하나 달랑 들고 이게 우리 땅이다 하고 온 거죠. 그 전에 이미 이제 이슬람하고 십자군 전쟁으로 200년 동안 이 성지 순례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막 치열하게 싸웠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가 하나의 제국으로서의 로마 제국 이후에 갑자기 커진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그 경전이 그냥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를 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 종교로 놔뒀으면 그냥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확대 발전이 됐겠죠. 이렇게 천천히 가서 인도 쪽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커져버리면서 이게 되니까 이 성경 경전이 그렇게 반유대주의 사상이 그렇게 컸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1920년대 그렇게 이제 아까 그 오스만 터키에서 이제 이 터키가 독일을 지지했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다 밀려나고선 이제 지금의 터키를 찌그러들은 건데 그랬을 때 이 경전이 그냥 조그만 나라의 경전이라 그러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뭐 거기서 누구를 비난하든 말든 그냥 하고 마는데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큰 세력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기가 예수님도 사실 얼굴색이 백인 그 모습이 아니라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합한 그 면적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덩어리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그 8m의 장벽,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높이에 한 두 개 층의 반 정도 8m 높이의 장벽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동해안 그 38선 철망보다도 더 긴 이 장벽이 여기에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쪽이고 여기가 가자지구. 그래서 155마일 휴전선보다 더 긴 이 콘크리트 장벽으로 돼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문소들이 곳곳에 막 170군데가 있어가지고 다 패스포트가 있어야지만 가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물론 히브리어를 지키고 자기들의 그걸 지킨 것은 아주 저도 뭐 충분히 배워야 될 점들이 많고 하는데 이렇게 박해받던 자기들의 그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주 가해를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민족으로 또 바뀌었다. 여기에 이제 또 미국의 펜타곤이라든가 미국의 소수 0.몇 프로보다 안 되는 유대인들이 군사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간략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좀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 김웅수 교수님은 원고를 준비하신다고 그러고 그 김웅규 교수님 PPT를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두 개 어제 급작스럽게 두 개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원고는 그냥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인사드렸지만 그 고향 일산에서 일하고 YMCA에서 일하고 있는 이윤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제가 연매에서 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놈이 누군가는 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넘겨주세요 바로. 예, 넘어갑시다 그냥. 예, 이게 지금 아까 김웅수 교수님하고 말씀 주셨던 팔레스타인 지도 역사입니다. 이게 4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그 땅이 6대 4로 나뉘었던 땅이 지금은 거의 팔레스타인 땅은 거의 없죠. 서한 지역 이쪽이 서한 지역이지만 이게 다 서한 지역 땅이지만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은 저렇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그 김은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그 붉은색이 그 분리장벽 이게 708km 완공되면 708km가 완공이 되어지고요. 높이가 8m에서 9m. 그리고 그 벽 양쪽으로는 밑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1m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안전 문제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 이제 그린라인 밖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에다 해야 되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한 지역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국제법적 언어는 불법 점령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그 200여 개의 그 점령촌이 되어 있고요. 점령촌 인구 규모는 10명 최소 단위 10명도 있습니다. 10명 그러니까 2만 명이라는 그 아까 시온산 앞에 시란이라는 동네에 2만 명이 사는 팔레스타인 동네에 아파트 한 채를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삽니다. 총 들고. 뭐 그런 점령촌부터 해서 2만에서 3만 명 규모의 대규모의 점령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략 한 68만, 70만 명 정도 아까 김흥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넘어갑시다. 아마 그냥 그 가장 그 팔레스타인 이슈를 이해하는 데서 3대 쟁점이 예루살렘 문제하고 난민 문제하고 땅 문제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어디다 귀속시킬 거냐, 아니면 중립도시로 놔둘 거냐 이 문제고요. 난민 문제는 그 45년도부터 이제 이스라엘 건국부터 지금까지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대략 한 700만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64년도, 67년도 전쟁 이후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게 그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이 그 현 시국에서 팔레스타인 땅 이게 그리고 점령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지금 3대 핵심 이슈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 데이터인데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령촌 정착촌이 279개가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고 분리장벽 그리고 철거 문제, 어린이 수감자 문제. 어린이 수감자가 1년에 매년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유는 단순합니다. 돌 던져서 뭐 싸워서. 그러면 아이를 그 구금하는 게 90일 동안 군사법정에서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구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나 아랍어로 이렇게 신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패닉 상태로 그냥 돼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가는 거는 이건 꼭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아이들을 잡아가는 두 타임에서 잡아갑니다. 하나는 학교에 가서 잡아가든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케어해주는 보호자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열중샷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죠. 그리고 집에서 잡아갑니다. 집에 새벽에 5시경에. 그러면 부모님들도 열중샷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끌려간 어린아이들이 갖는 상실감, 고립감, 무기력감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감옥에 나왔을 때 다시 학교로 복귀 가능하냐?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편의점이나 주유소로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약물 중독 그래서 술 담배가 쌉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사회복귀를 시키는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들어낸 것도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목적은요.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하는 그 저희들이 타이틀을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만드는 평화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고,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런 불법 점령촌이나 점령촌이 만들어지면 문제는 점령촌의 문제가 아니라 점령촌과 점령촌은 A라는 점령촌과 B라는 점령촌을 잇는 관통도로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인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러면 바로 이게 그 다닐 수 있던 옆에 집 옆에 있던 그 농장에 그 사이로 관통도로가 생기면 분리장벽 때문뿐만 아니라 700km에 달하는 분리장벽뿐만 아니라 관통도로 때문에 옆에 농장을 못 갑니다. 그 관통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이용할 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52년도에 이스라엘이 토지 귀속법, 뭐 규환법이라고도 하고요, 귀속법이라고도 하고요,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토지 귀속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자기 땅에 농사를 안 지으면 농사 지을 의사가 없는 걸로 규정을 하고 그 땅을 누구 소유로 가져가냐? 이스라엘 정부 소유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땅을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올리브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리장벽이나 관통도로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점령촌은 군사적으로 유효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물 자원이 있는 지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계속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그 점령촌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법 점령촌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브론 중심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 쏘고 하는데 하면 뭐 그거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을 지르거나 포크레인을 가지고 올리브나무를 파내거나 부러뜨리거나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그리고 분리장벽이나 그 관통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접근도 잘 안 됩니다. 접근을 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있어요. 농로 같은 것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분리장벽만 있는 게 아니라 농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이스라엘 군인이 열어줘야 갑니다. 안 열어주면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지키는 측면, 올리브트리 캠페인의 땅을 지키는 측면이 가장 1차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먹거리 또는 경제적 수익의 창출을 대부분이 이게 한 50% 넘게 올리브 농장을 통해서 만들어 창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아까 50%대가 좀 넘는 실업률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서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 돈벌이를 하러 나가는 분들이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여성들이 팔레스타인 서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가장 1차적 관심은 청년과 여성들이 서한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가 관심이에요. 독립이 저는 떠나서. 그래서 이제 올리브트리 캠페인이 갖는 취지가 그게 있습니다. 목표는 이게 연초에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지난해 연도에 1,100그루 했는데 올해 연도 1,500그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 팔레스타인에서는 JAI라는 단체고요. 그리고 헤브론 수리프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대로 하면 한 군 단위 한 1만 단위 지역인데 뭐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기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아마 그 남북평화재단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나블루스 아큐라바 그 지역이 이렇게 해서 같이 세 개 기관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고요. 한국에서는 올리브나무 평화 한국 네트워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고양 YMCA는 그냥 코디네이터로서 서브하는 단체입니다. 예. 성과는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그 했는데요. 왜 2020, 2021 이렇게 돼 있냐면 올해 년도 같은 경우는 2022, 2023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월까지 이게 모금 캠페인이 진행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모금된 돈이 올리브나무 심기가 보통 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한 해
2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캠페인 때는 그냥 425구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했고요. 2차 캠페인 지난해는 1,092구로 3천만 원 해가지고 헤브론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제 1차 년도에는 그냥 지원해서 그쪽에서 분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정 마을과 좀 연계해서 한국시민사회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헤브론 지역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역이고 그리고 수리프라한 마을은 국경선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 C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 쪽 헤브론에 있는 수리프 마을하고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고 올해 방문해서는 매년 1,000그루씩 10년 동안 이제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매년 이렇게 문건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되어 있고요. 온라인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내용에는 모금 내역이 다 어느 분이 어느 단체들이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쪽 현지 단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후원해 준 나무들 심고 사진 이렇게 이름 명단 다 해서 이렇게 보내옵니다. 장기 목표는 이렇게 넘기시고요. 이제 저희 생각에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통해서 한 2,000여 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1,500구 내지 이제 나무평화재단이 1,000구로 또 저희들이 좀 MOU했던 기간 중에 일산농협이 이제 700구 이렇게 그렇게 되어 2,3,000구로가 만들어지면 수리프 마을하고 아크라바 마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한 한 2,000여 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2,000여 명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한무역과 대한여행 프로그램을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쪽에서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일본이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와 같이 연대하는 이렇게 방식들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의 좀 결과물로 좀 이렇게 그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과 평화운동 진영에서 청년들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한국 그리고 오키나와 베트남 이렇게 해서 4개국 중심으로 이렇게 국제평화학교, 청년 국제평화학교를 장기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보고 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JI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후원을 해주시면 여러분 조남으로 몇 구로 예를 들면 손 목사님이 몇 구로 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농부가 누구다.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글 지도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송금 영수증 보내고요. 요거는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올리브나무를 심는 데는 컨트롤 C 지역에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인터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몇 가지 인터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그 감사서신 현지 단체에서 이거는 이제 올해 년도 계획인데요. 또 자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저희 그 팔레스타인 현지 단체하고 같이 공동의 보고회를 이렇게 줌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그 캠페이너 모금 지역별로 이제 캠페이너들 모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용인 같은 경우 청소년 중심으로, 청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단체들 이렇게 네트워크 중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캠페이너들을 모아서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회를 매달 이렇게 해서 지난해 이제 자꾸 하셨지만 이제 김용 박사님 그리고 김재명 교수님이 팔레스타인과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매달 한 번씩 보고회 겸 강의를 같이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다 지금 영상과 뭐 이런 자료들은 다 그 유튜브에는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청소년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청소년들 해서 이제 이렇게 감사 선물로 저희들이 올리브 화분 이렇게 나누기 캠페인을 해서 나중에 한 3년 후에 농담 삼아 실제로 화분을 누가 잘 키웠나 캠페인 컨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올해 년도에는부터는 새롭게 이제 이 협력 기관들을 좀 찾아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나하고 협약식을 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일산농협하고 이렇게 또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농협에서는 700구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나 단체나 이렇게 같이
협약식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김웅소 교수님하고 같이 9월달에 갔을 때 현지 단체 자위 단체입니다. 여기 니달 사무처 같이 이제 그 이런 관련해서 협의를 했던 여기는 이제 그 헤브론 수리프라는 마을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했던 거기 방문해서 거기 그 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 그 PPT 자료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그 올 7월에 있었던 그 점령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방화되어진 올리브나 탁을 불타는 이런 영상들, 싸움이 나는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리고 안 넘어갑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남북평화재단에서 관심 갖고 있는 나블루스 지역의 아크라바. 여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나블루스 지역은 대부분 다 그 무슬림 지역이고 기독교인이 한 800명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베들레헴에서 크리스천들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인구가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자료상으로는 그 69%가 컨트롤 C라고 에어리어 C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82%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그 이스라엘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땅을 잃어버린 거죠. 팔레스타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67%인가 8%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개 자료에는 저희들이 스웨덴에서 돈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그에서 연구조사, 지역조사한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60몇 프로로 되어 있었는데 10년 전에 이번에는 이제 82% 그렇게 이제 아마 이 지역에 같이 시장이 이분이 젊은 시장인데 아주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플랜이 있더라고요. 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예, 없습니다. 예, 너무 이거는 이제 조치 끝냈어요. 예,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화면으로 첫 화면으로 옮겨주셔요. 아까 좀 전에 한마다 올리브 할아버지라는 그림책이 이제 12월달에 만들어집니다. 그 어떤 출판사에서 어린이용 팔레스타인 소켓 자료를 그림체로 만들었는데 어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그 책을 얼마나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올리브팀 캠페인에다 기부를 하고 책에다가 그걸 표기를 하겠다고. 하여튼 그런데 마음이 감사한. 예, 저희가 그 3시 전에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57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약간 뒤에 자료해 보니까 오늘 팔레스타인 위원회 위원분들이 대부분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또는 토론 또는 대화는 위원회를 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조건 3시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 세미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